정주영과 기업가 정신. 예. 그 세 번째 강의,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정주영의 기술 경영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맡은 저는 우리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생산관리, 생산 재고 시스템 뭐 이러한 것들을 강의하는 경영학과 교수 강종률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경영학과 여기 있습니까? 경영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디자인대학, 건축대학, 대체로 공과대학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이 강의 왜 듣습니까? 예? 그냥 학점 채우려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요 앞전에 우리가 이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사실은 두 학기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매 학기에 강의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한 강의는 정주영의 스피드 경영. 정주영 회장님은 스피드 경영, 속도 경영에서 아주 뛰어난 수완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그룹의 경쟁력은 많은 부분 속도 경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에 힘입은 바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 바 있고, 지난 학기에는 정주영의 창조 경영, 대단히 창의력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술 경영, 정주영 회장님께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런 관점에서 현대그룹의 이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했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그룹의 기술 축적 과정.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가 처음에 기업을 시작할 때는 별 보잘것없는 기술을 가지고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오늘날 현대그룹은 기술의 현대를 그렇게 표방할 만큼 단연 기술 측면에서 앞서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세계 기업을 리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기술 축적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현대그룹의 기술 축적 과정에 정주영 회장님의 기술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정주영 회장님의 기술에 관한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대그룹의 기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가 표방하는 기술의 현대,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현대의 기술 축적 과정과 현대가 기계공업 또는 중공업에 진출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술에 관한 관점을 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의 기술 경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현대중공업 회사를 방문해 보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가면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기술의 현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기술의 현대. 다시 말해서 현대그룹은 이 기술 부문에서는 단연 앞서가겠다. 기술을 경쟁력의 수단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못 구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현대그룹은 1993년 경영 슬로건을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 끊임없는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중공업, 기계공업, 자동차공업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반도체, 현대전자를 설립해서 반도체 생산에 진출했으며 또 조선 부분에서는 LNG선, 이 기술의 총화로 그렇게 돼 있죠. 등 첨단 제품을 생산하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0년 현재 세계 업종별 순위에서 조선,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 기아 차를 합쳐가지고서 생산량 부분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동안에 기술의 현대를 표방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현대중공업에서 내는 잡지입니다. 잡지의 제목이 기술 현대. 기술. 다시 말해서 이 회사에서 기술을 얼마만큼 중시 여기느냐 하는 것은 이걸 보고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기술 현대 중공업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기술 현대, 그죠? 이러한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은 선박의 육상 건조라고 하는 이러한 전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선박 육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선박은 도크 안에서 건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회사에서 많은 투자가 사실은 도크를 어떻게 얼마만큼 크게 만드느냐. 도크에 많은 투자를 이루었죠. 다시 말해서 선박 건조는 도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는 그런 개념을 싹 지워버렸죠. 도크가 없이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육상에서도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직접 육상에서 건조를 해서 바다에 지금 띄우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 보면 타우 엔진, 여러분들이 현대 자동차에서 초창기에 포니 또는 이런 스텔라 또는 소나타 이런 자동차를 초창기에 개발할 때는 엔진을 미쓰비시에서 개발한 엔진을 들여다가 그 설계를 들여다가 우리가 생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많은 로열티를 미쓰비시에 줘야 되죠. 그리고 기술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 이 우리 엔진을 개발해라 하는 짓을 해가지고서 알파 엔진, 베타 엔진, 람다 엔진 등등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새로운 우리들 독자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타우 엔진을 2003년도에부터 약 5년에 걸쳐서 개발해가지고 8기통 엔진까지 이제 개발했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 오토사가 발표한 북미 10대 엔진에 2009년, 2010년 2년 연속해서 선정이 될 만큼 현대의 엔진 기술이 지금 앞서고 있다. 또 이 타우 엔진을 탑재한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는 2009년 북미니까 여러분들 캐나다 또 세계 자동차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이죠. 여기서 올해의 차에 선정될 만큼 현대 자동차의 기술이 이렇게 갈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상품, 지식경제부가 2001년부터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불 이상의 제품 중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거나 또는 10% 이상인 상품을 선정해서 세계 인류 상품을 지정을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전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5, 30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3, 24, 29개 분야이네요. 그죠? 제가, 현대중공업, 이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최다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의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현대중공업의 기술 수준이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월드 테크놀로지
글로벌 리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전부 현대중공업에서 표방하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이룩해서 세계적 기업의 리더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늘 날 현대그룹을 있게 한 창업자 정주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기술자 정주영, 산업가 정주영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마 그동안의 강의를 쭉 들었으면 정주영 회장의 그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에 착수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그러한 강의도 좀 들었을 것이고 또 아마 여러분들 참고 서적 소개해 놓은 거 있죠, 그죠? 시련은 있어도 뭐 실패는 없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자서전 읽어보시면 어떻게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뭐 그러한 전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 기술 개발 또는 기술 경영과 관련해서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뭐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 집을 가출을 해가지고서 3번이나 가출을 해서 맨 처음에 취직한 것이 아마 쌀가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흥상이라고 하는 쌀가게에 취업을 했다가 쌀 배달을 했죠. 쌀 배달을 하다가 주인이 이 정주영 회장을 잘 봐가지고서 자기 아들한테 그 쌀가게를 안 물려주고 정주영 회장께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쌀가게 이름이 경일상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경일상해라고 하는 그런 쌀가게를 하다가 그 일제시대 말기에 사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런 뭐 쌀 이런 것에 대한 그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쌀가게를 접죠. 그 다음에 한 창업이 이 정비소를 역시 했는데 정비소도 일제 말기 하다가 그 정비소도 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자동차 수리업을 창업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도 서비스 그래가지고서 이 아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최근에 이 아도 서비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Art Automobile Service Station. 아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트가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술.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소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기술이라는 말을 붙였죠. 아트 서비스. 그죠? 이때 이 중고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이분은 기계의 원리와 기능을 직접 체득을 했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대학을 어디를 나왔습니까? 정주영 회장께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시는 분? 모릅니까 아무도?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중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5년인가 다닌 게 아마 그 학교 문턱에 다닌 그런 전부이고요. 나중에 이 가출을 해가지고서 부기학원, 요즘 같으면 회계학원, 회계학원에 잠깐 다닌 게 아마 이분의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게 전부인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러한 그 기술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습득을 했느냐? 맨 처음에 한 게 바로 이러한 이 중고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이 기계 부속품을 보고 또 이 기계의 기능 또는 기계의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지 않은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는 평생 자신을 자본가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돈 많은 자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은 많은 노동자다. 돈은 좀 많지만 노동자다. 노동자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막 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막 기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애착이 이때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30년대 말에 정주현 회장께서 아마 또 운수업을 좀 했습니다. 운수업. 이 운수업을 했을 때 아마 소유했던 트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가 기업을 구축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아도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서 현대 자동차 공업사라는 그러한 이것도 역시 중고 자동차 수리소입니다. 정비소입니다. 1946년 4월 달에 이 과거의 아도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미군의 자동차 수리, 그 다음에 관청의 자동차 수리,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현대 토건사라고 하는 그러한 건설 업체를 갖다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좀 재미나는 스토리가 있죠. 관청 일을 하다가 보니까 관청에 가서 자동차 수리를 해주고 관청에 가서 이제 일정 뭐 예를 들면 열흘마다 한 번씩 이제 이 돈을 받죠. 돈을 받으러 가는데 보니까 자기는 돈을 조금 받는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워낙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할 게 아니라 건축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현대 토건사라고 하는 이러한 이 건설 업체 주로 뭐 토목하는 그런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 현대 토건사는 45년 이후에 미군정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미군정 하에서 많은 그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발주하는 막 그러한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1차로 수주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큰 건설업체들이 먼저 1차 수주를 하면 그 1차 건설업체들로부터 하청을 받아가지고서 이 공사를 하는 그런 하청업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현대건설주식회사는 이제 과거에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합병을 해가지고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라는 걸 갖다가 설립을 하죠. 자동차 수리업 전통으로서 기계화, 장비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는 중기 공장,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장비가 필요하죠. 이러한 중장비 공장으로서 현대건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래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여러분들 오늘날의 현대그룹의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게 하는 근대화된 그러한 기업의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25 때 이 현대건설은 아까도 이 미군 공사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미군 공사를 집중 수주를 하면서 이제 양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 공사를 하면서 미군들이 요구하는 많은 새로운 기술, 공법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미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러한 것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표준 시방서, 주먹국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시방서라든지 기계화 시공이라든지 최신 공법, 또 국제 입찰 참가로 국제 계약 실무 이런 것들을 미군 공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당시 앞서 있는 미군의 건설 표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이러한 것들을 습득함으로써 이제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근대적인 건설업체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설업이 이제부터는 국제화, 대형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되는데요. 미군 공사와 또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복구공사,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라든지 아니면 고령교 복구공사라든지 전후에 파괴된 많은 교량시설 또는 도로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함으로써 국내 건설업 랭킹 1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건설업의 대형화 또 국제화를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예, 전쟁을 거치면서 또는 전후복구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현대 건설이 이제 성장해가는 뭐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현대 건설은 이제 중공업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뭡니까? 예, 세멘트겠죠, 그죠? 그 당시에 이 부족한 시멘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세멘트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단양 시멘트 공장을 설립을 해서 현대가 맡은 각종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되면서 또 이제부터는 토건, 여러분들이 뭐 다리 놓고 또 길 닦고 뭐 이런 하는 토건 위주의 단순한 공사에서 이제부터 발전소를 짓고 하는 이런 플랜트 건설 분야로 진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대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25 때 유엔 묘지를 건설한 일화가 유명하죠. 6.25 때 참전 16개국에서 온 군인들의 이 묘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나라들로부터 각국 사절들이 와가지고서 묘지를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겨울에 묘지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겨울에 잔디가 있습니까? 황량한 벌판 뭐 이처럼 뭐 보였겠죠, 그죠? 그래서 미군에서 정주영 회장에다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기다 잔디를 입혀다오. 근데 한겨울에 잔디를 어디서 구합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했으면 뭐 제주도나 아니면 저 남쪽 나라에 가지고서 잔디를 사가지고서 비행기로 운송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때 정주영 회장께서 미군 그 공사 담당자한테 물어봅니다. 파랗게만 보이면 됩니까?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는 겨울에 보리가 파랗파랗 자라죠, 그죠? 그래서 낙동강 이 유역 지역에 가가지고서 보리밭을 이 멧돼기 사가지고서 그 보리를 다 옮기 심어가지고서 유엔군 묘지를 단장을 했습니다. 그 각국 사절들이 와서 멀리서 보니까 묘지가 파릇파릇 정말 멋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데서 정주영 회장이 정말 어떤 일을 시켜도 믿을 만한 인물이다, 해낸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미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막 그러한 계기가 된 셈이죠. 그래, 이 아이디가 풍부하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단양 시멘트 그림입니다. 그죠? 호랑이표 시멘트. 지금 현대 축구단 이름이 뭡니까? 호랑이 축구단이죠. 그래서 현대가 이 호랑이랑 아마 상당히 역사가 깊은 모양입니다. 처음에 만든 이 시멘트 공장의 이 시멘트 상표가 호랑이표입니다. 호랑이표. 그죠? 그 당시 만든 이 시멘트고요. 시멘트 공장을 아마 이 당시에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이 시멘트 공장을 둘러보는 장면, 또 시멘트 공장 준공식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가 국내에 머물다가 현대가 이 해외로 나갑니다. 현대가 이제 해외로 나가죠. 이제 60년대가 되면서 말이죠. 이제 국내 공사가 많이 끊어졌어요. 특히 이 미군들이 말이죠. 이 미국 업체에다 공사를 주고 이제 한국 업체 공사를 안 줍니다. 공사가 끊어지다 보니까 국내 공사가 저조하다 보니까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맨 처음에 한 해외 공사가 태국의 이 좀 잘 맞는 파타니 나라티왓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그림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파타니 나라티왓, 파타니하고 나라티왓이라는 지역에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진출을 했죠. 그죠? 그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는 말이죠. 1965년 우리나라 건설 사상 최초의 해외 진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손해를 봤죠. 300만 달러의 적자를 봤죠. 공사 총액의 절반 이상을 적자를
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해외에서는 벌어지고 있죠. 기후가 다릅니다. 그죠? 예, 국내에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런 공법들이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다 썰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는 장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잘 돌아가던 장비들이 해외 가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굉장히 공기가 길어지고 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죠. 그렇지만, 현대는 이 공사를 하면서 돈으로는 적자를 받습니다만은 많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실현과 시행 차후 끝에 국제적인 건설 업체가 갖추어야 할, 다시 말해서 이제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사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경험이죠. 예, 사실 이게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면 되죠. 국제규격 시방서를 적용한다든지 장비 운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도로를 닦을 때 그 위에 포장하는 물질 있죠. 아스콘 생산 방법이라든지 타국의 기후 풍토 관습에 대한 사전 대비 현지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터득한 이제 경험을 앞으로 다른 해외 공사 또는 국내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경부 고속도로 시공에 현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술적으로 또 양적으로 한국 최고의 건설업체이고 또 고속도로 시공 실적을 가진 유일한 회사다. 태국에 가서 이미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건설업 대형화의 기틀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자신과 가능성을 이제 가지게 되죠. 이제 어떤 어려운 건설공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위에 또 소양강 다목적댐 공사를 하죠. 예, 경부고속도로 공사 성공과 함께 이 소양강 다목적댐 공사를 함으로써 이제 기술, 실적, 이제 현대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용까지 겸비함으로써 중공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파타니 나라티와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 장면, 이 현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건설한 경부 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공사 뭐 이런 것들 사진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현대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현대는 건설업을 하면서 기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계화. 여러분들 최근에 뭐 북한 어디 필름 같은 거 보면 이런 큰 건설 공사하면서 주로 뭐에 의존합니까? 인력에 의존하죠. 인력에 의존해가지고서는 능률도 떨어지고 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현대도 사실은 이 장비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어디서부터 깨닫느냐. 이 고령교라고 하는, 고령교라고 하는 6.25 때 경북에 있는, 이 고령에 있는, 다리가 무너졌는데 이걸 복구하는 공사였는데, 이걸 여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때제때 안 끝납니다. 그렇죠. 공기가 질질 끓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뭐가 많이 옵니까? 태풍, 장마가 오죠. 좀 공사해 놓은 거 물이 불어가지고 다 쓸어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 쓸어 내려가 버리고 하니까 계속 공기가 길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6.25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물자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원재료 값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 재료값이 엄청나게 인상이 돼가지고서 결국 이 공사를 끝내고 현대는 쫄딱 망합니다. 자기 집, 자기 동생 집, 자기 여동생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서 이 공사 적자를 메웁니다. 여기서 현대는 뭘 깨닫느냐? 아하,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적게 마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비의 중요성을 깨닫죠. 마침 현대는 이 장비에 관한 한 과거에 현대자동차 공업사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중기사무소, 그죠?
이 중기사무소를 갖다가 개설을 합니다. 중기사무소. 건설업체가 이 중기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는 미군의 장비와 부속품을 구입해서 중기공장에서 수리, 개조해서 뭐 쓰는 뭐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 중기는 시공 속도 향상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 시공의 안전도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가 기계화, 건설공사에서 기계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게 오늘날 그러한 기술 발전에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기 사무소는 말이죠.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중기 공장을 확장을 하고 이렇게 중기 공장을 확장을 해서 현대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중기를 많이 확보한 그러한 업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말이죠. 현대중공업 여러 사업부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사업부가 하나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를 우리가 본다면 조선하는 조선사업부가 있죠. 조선의 그 엔진을 공급하는 엔진기계 사업부가 있죠. 또 조선에서 각종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전기전자 판넬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전기전자 사업부가 있죠. 그 다음에 플랜트 사업부, 또 해양 사업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사업부들은 전부 주문 생산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업부인데 유일하게 현대중공업 내에 말이죠. 건설 장비 사업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주문 생산이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아주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른 사업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느냐. 전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현대건설에 필요한 이 중장비를 공급하고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업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여 년에 우리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가 건설이 됩니다. 현대중공업 이 조선소에는 말이죠. 많은 토목 건축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토목 건축공사를 바로 현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중장비들을 가지고서 다 해결을 할 만큼 중장비가 우수했죠. 이 고령고 이 공사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작업을 하면서 이 공사를 해서 오늘날 보는 고령교는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공식을 위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기공식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트럭이라든지 중장들이 쫙 도열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그 전함안에 중공업이 생기기 전에 지금 틀을 닦고 있는 뭐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대가 이 각종 토목공사 이런 데 참여를 했는데 이제 60년대부터는 이제는 각종 이제 플랜트 공사에 들어갑니다. 각종 공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 플랜트 시공 기술과 설계 기술을 체득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항상 뭘 추구를 했는가 하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 또는 비료 공장을 건설한다, 전부 외국 기술자가 와가지고서 외국 업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국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 해서 반드시 그러한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60년 이전까지 국내 각종 플랜트 공사는 미국, 일본의 외국 회사에 의뢰했고 국내 기업들은 단순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단순한 기계 설치 뭐 이런 것들만 주로 했죠. 1959년에 우리나라의 상당히 근대적인 공장인 호남비료 나주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전부 외국 기업체가 와서 다 건설했습니다. 이때 자가발전, 일종의 발전 시설 공사를 했죠. 발전 시설 공사를 하는데 현대는 단순히 그냥 노무 가서 그냥 흙 파고 땅 파고 하는 막 그런 일만 했지 기술적인 측면은 서독 회사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59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는 단순하게 흙 파기, 땅 파기 뭐 이런 일만 참여를 했는데 현대는 지금부터 이 플랜트 건설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플랜트 시공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 뒤에 부산 화력발전소, 삼척 화력발전소에 참여하면서 플랜트를 시공하는 기술을 체득하고요.
그래서 62년도에 기공을 해서 65년 8월 달에 준공한 영월 제2 화력발전소에는 비록 수록의 지멘서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부대공사 및 본공사 전 공정을 단독으로 시공을 할 만큼 기술 수준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군산 화력발전소의 발전 설비 분야에서는 영월 제2화력까지는 서독 지멘서가 책임이 있고 그 밑에서 현대가 일을 했습니다만은 군산 화력 이제 여기서는 미국 회사와 동일한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 자리로 기존 일부의 설계까지 담당할 만큼 이제 시공해서 설계까지 할 만큼 기술이 축적됐다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호남비료 나주공장, 이 그림은 영월 제2화력, 이 그림은 군산 화력발전소입니다. 이 군산 화력발전소는 과거에 있던 발전소를 해체해서 지금은 LNG를 주로 떼는, 과거에는 석탄을 주로, 우리나라 발전소들이 주로 석탄을 떼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연기 보세요. 연기 엄청나게 나죠? 석탄을 떼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석탄을 떼는 게 상당히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군산 화력발전소는 LNG를 떼는 그러한 복합발전소로 다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니까, 이 각종 토목 건설공사 또는 각종 플랜트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을 한 뒤에 이제 현대는 조선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산업에 진출할 당시에 정주영 회장은 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조선산업은 모든 기계공업의 총화입니다.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용접 솜씨는 세계가 다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세상에 안 해본 용접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의 교량과 철골도 해냈고 원자력 발전소 등 온갖 복잡한 용접 구조물들을 세계 최고의 수준의 품질로 납품해 왔잖아요. 선체는 단지 철 구조로 된 해상 수송용 바지일 뿐이죠. 바지 제작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박의 선체를 제작하는데 용접 기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선실이 있죠. 선실은 숙박시설이에요. 인류 호텔보다 훨씬 덜 까다로운 선원들의 거주 공간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 호텔을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시공을 해왔습니까? 우리 호텔도 지었는데 선원들의 거주 공간인 선실을 못 짓겠느냐. 이런 자신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관실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관실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나 정주영이 보기엔 조그마한 시골 발전소와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서 수많은 화력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왔습니다. 사실 3만 킬로와트도 되지 않는 선박의 기관실은 우리 경영과 기술로 보면 아주 쉬운 것이지요. 그동안에 많은 발전소도 우리가 건설했는데 선박 안에 있는 선실, 요거는 아주 규모가 적은 거니까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현대건설은 그동안 산업 플랜트를 하면서 많은 기술을 습득했고 기계, 강전, 약전 등 어떤 계통이든지 각급 기술자가 다 있기 때문에 선박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덩치가 크다고 해서 제조,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조라 그러는데 덩치가 크니까 이걸 대신에 건조, 쉽빌딩이라는 말을 쓸 뿐이지 사실 만드는 모든 과정은 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건축은 빌딩이라 그러죠. 그래서 쉽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서 조선업에 진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업에 진출해서 이제 조선업 기술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영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1971년 9월 영국 애플도어 및 스코트 리스고사와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처음부터 현대가 짓고자 한 배는 20만 톤급 이상, 30만 톤급의 선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를 짓는 회사는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한 10,000톤 정도 수준의 배를 지어본 경험밖에 없는 나라에서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배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을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던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세계 조선 기술은 세계 조선은 어디가 가장 앞서가고 있었느냐? 사실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일본이 앞으로 한국 조선업이 발전하게 되면 한국 조선이 일본을 갖다가 뛰어넘는다고 이미 그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기술을 주기를 꺼려했죠. 그렇지만 일본은 또 한국에 조선 기술을 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많은 조선 기자재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대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당신네들 20만 톤, 30만 톤짜리 처음부터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5만 톤부터 시작해서 5만 톤, 10만 톤 정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5만 톤, 10만 톤 배를 지으면 자기들은 기자재를 팔아먹을 수 있죠. 대신에 자기들이 짓고 있는 20만 톤, 30만 톤 그 배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대가 가감히 그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영국으로 간 겁니다. 자, 이때 조선소 건설 레이아웃 뿐만 아니라 25만 톤 초대형 유조선 12척의 설계도면 및 모든 기술 사항을 이 영국의 조선소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하죠. 이러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조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습득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기술자들이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자와 기능공을 영국과 일본에 파견해서 기술을 직접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기능공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용접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1972년 9월 달에 직업훈련소, 기술훈련소를 개소를 합니다. 이 훈련소도 영국 애플도어사의 로버트 L. 월슨을 소장으로 초빙을 해서 자체 기능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74년 2월 달에 제1호선을 진수를 하고 74년 11월 달에 제1호선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직접 초대형 유조선을 직접 지어봤죠. 지으면서 생산 기술을 확보했고 이후 다양한 선박 건조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설계 도면은 1976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설계 도면을 유럽에서 도입을 했죠. 건조 사양서를 작성할 줄 몰라가지고서 선주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아무런 내고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수락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못 내죠.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1975년 말부터는 일본 조선소의 건조 사양서를 참조해가면서 비로소 1977년 현대의 표준 사양서를 수립을 합니다. 이때쯤 상당히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된 거죠. 1978년 이제 기본 설계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현대도 이제 선박의 기본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형 설계 개념을 구축을 해서 현대 표준 선형을 개발을 추진해서 했고요. 1984년부터는 선박 해양 연구소를 가동을 해서 선형을 자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지금 조선공학과에 그 수조 있죠, 수조 모형 배를 띄어 가지고서 이렇게 배를 선형을 만들었을 때 속도가 얼마만큼 날 것이며 연료는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수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조를 이 선박해양연구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선형 자체 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박 자체의 설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자재를 아끼고 선박을 빨리 짓고 인력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냐, 또 용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 품질이 좋으냐, 이런 것 때문에 83년 11월 달에 용접기술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선박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 분야에서 건조 실적을 축적하면서 공수 절감, 원가 절감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 유조선에서 일반 화물선, 벌크선, 로로선 등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서 이것들을 건조하게 되죠. 특히 이 로로선 건조는 설계와 생산 기술 축적의 아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로선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roll on, roll off ship 그래가지고서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나 다시 말해서 굴러갈 수 있는 차량들이 바로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배 대표적인 로로선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동차만 싣는 것이 아니라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짐을 싣고서 바로 그 트럭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서 현재 가서는 또 그 트럭이 배를 바로 내리면 우리가 짐을 트럭에 실었다 내렸다는 그런 수고를 들 수가 있죠. 그죠? 막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선박이 로로선인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그 다음에 광석, 잘못됐습니다. 광석, 벌크, 겸용 유조선 등 선형을 건조하면서 이제 일반 상선은 어떤 종류라도 자체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1975년 우리나라 해군과 미국의 JJMA사와 협력을 해서 이제 군함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형 구축함을 설계하게 되죠. 이 한국형 구축함을 설계하던 팀들은 1983년에 특수선 사업으로 성격을 해서 이제 군함 생산 기술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소형 특수선 기술 개발을 추진해서 이제 다양한 한국형 군함들, 여러분들이 이제 잠수함까지 현대가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래서 구축함, 그죠?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것들도 우리 현대가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수준으로 기술이 발달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980년 이제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10월달 시드코사로부터 도면 및 기술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석유 시추선을 수주를 합니다. 1986년 4척의 석유 시추선을 추가로 건조함으로써 이제 석유 시추선 건조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1978년 프랑스의 가즈 트랜스포터사와 LNG 건조 기술도의 계획을 체결해서 가스 운반선 기술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1986년 LNG선보다는 조금 쉬운 소규모 LPG선을 건조하고 1991년에는 9척의 LPG선을 건조 그리고 LNG선을 건조에 착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선박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LNG선을 지금 이제 현대가 마음먹은 대로 좀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조량과 건조 기술에서 세계적 조선소, 우리나라에서 단일 기업으로 1등을 하는 이런 기업이 현대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본다면 현대 기업 체제는 아까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는 주로 건설 중심으로 시멘트, 슬레이트, 철근, 파이프, 판넬, 각종 건설 자재를 생산했고요. 1970년대 들어오면서 중공업 및 기계공업, 국가기관산업, 플랜트 건설, 해외 건설을 통한 역량을 축적을 했고 존수를 건설을 했고 또 자동차, 철도 차량, 각종 산업 및 국방관계, 중기계류, 산업 플랜트 등 중공업을 주로 70년대에 다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가지고서는 전자, 반도체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하게 됩니다. 현대그룹의 성장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대가 어떻게 주로 쭉 기업이 발달해 왔다 하는 걸 적고요. 사실은 현대가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한 중공업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앞선 건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업에서 기계의 개념을 이해하고서 건설회사에 중장비를 썼고 이 건설회사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제 플랜트 공사에 들어갔고 플랜트 공사를 하면서 익힌 여러 가지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 중공업, 선박,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련된 사업과 기업을 개발해왔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현대 중공업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